청소부가 여길 왜 와요? 며느리 박서연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린 순간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협력업체 대표들도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속삭였어요. 청소부인가 봐요. 왜 행사장 앞에 있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제 가슴이 꽉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로비벽 한쪽에서 오래된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설립 기여자 명단. 그 안에 제 이름이 조용히 새겨져 있었죠. 한때 누구보다 이 병원을 위해 살았던 제 이름이요. 그러나 박서연은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죠? 여긴 직원 행사예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뒤쪽 출입구로 가셔야 해요. 그 말이 사람들 귀에 그대로 박히는 순간 로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창립 기념일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로비가 무척 붐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각과 교수들과 과장들, 협력업체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로비 중앙에는 풍선과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금빛 현수막이 반짝거렸습니다. 30주년 축하 음악도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려한 분위기 뒤편 사람들이 거의 서지 않는 벽 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축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병원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깨고 다시 이곳에 서 있으니 심장이 계속 떨렸어요. 발끝도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의 인사와 웃음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서 또렷하게 울렸고 여성들의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이어졌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유리창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애정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저는 이곳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만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 박서연이 얇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그 미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짓는가면 같은 표정이었죠. 값비싼 정장, 반짝이는 액세서리, 정돈된 머리. 그녀는 이 병원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오래된 외투에 거의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제 모습을 위아래로 스치자 심장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말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눈빛에는 불편함과 경계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창립기념일이라서 왔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박서연의 미소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 미소에는 반가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뒤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여긴 직원 행사거든요. 청소부분들은 뒤쪽 출입구로 가야 해요. 순간 로비 공기가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 몇 명이 지나가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표정에는 저 사람 청소부인가 싶은 기색이 담겨 있었죠. 그때 행사 보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조금 뒤쪽에서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여기가 많이 복잡해서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저를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왜 모두가 저를 청소부라고 단정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누구보다 오래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십 년을 바쳤고 여러 어려움을 함께 견뎠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오래된 액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병원 설립 기여자 명단. 그 안에서 제 이름이 먼지 속에 묻힌 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박서연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사 망치지 말아주세요. 여긴 직원 행사예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작게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로비 가장자리로 살짝 물러나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끝내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행사장의 웅성거림과 섞여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저분, 청소하시던 분 맞지 않아? 아까 며느리한테 혼나던데? 아들분도 병원 이미지 때문에 스트레스 많겠다. 간호사 셋이서 말끝을 흐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만 해도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걸까요? 한 간호사는 제 쪽을 슬쩍 보더니 입을 가리고 속삭였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그냥 청소하시는 분 같잖아. 병원 창립 기념일인데 왜 저기 서 있어? 그러게. 가족 행사도 아닌데. 저는 그들의 말이 전부 들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면 더 창피해질 것 같았어요. 제 옷차림이 그들 눈에는 그렇게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평범한 외투와 수수한 구두, 화려하지 않은 머리 스타일. 그 모든 것이 저를 청소부라는 틀에 가둬버리는 근거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잠시 화장실 쪽으로 향했지만 그 앞에서도 또 다른 대화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무슨 사연이 있나 보지? 아들분이 모셔온 게 아니라 따라오신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아까 며느리 표정 봤어? 완전 민망해하던데. 그들의 말은 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역할에 맞춰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역할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명한다 한들 누가 믿어줄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제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창립 멤버였던 날들을 함께 보냈던 초대 원장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퇴임하고 멀리 나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밤샘 회의, 설립을 위해 발로 뛰던 날들, 점 하나, 선 하나를 어떻게 정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던 순간들. 그 기억은 세월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저에게만 남아있을 뿐, 이 병원 사람들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역사였어요. 그러던 중 간호사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행사 자리는 좀 민망하지. 그 말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 들릴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를 완전한 타자로 규정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병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병원의 뿌리를 얼마나 모르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저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걱정이 아니라 난처함, 부담, 거북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를 보는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말에서조차 저를 향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체면을 걱정하는 서늘한 눈빛뿐이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온 게 잘못이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좀 이러지 마요. 오늘은 저한테도 중요한 날이라고요. 행사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의 말은 명백한 성급기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자식을 도우려 했던 마음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제 팔을 붙잡고 로비 한쪽으로 저를 끌었습니다.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선가 심장이 쪼여드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말. 그 말 속에 제가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지 이미 답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어요. 알았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억울함도, 서운함도, 상처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저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사람 하나였을 뿐입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치고 등 뒤에서는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아들분이 불편하겠다. 청소하시던 분 맞구나. 저런 행사는 가족들도 부담이지.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병원에서 제가 얼마나 낯선 존재가 되었는지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켠에서 전혀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아닌 아주 조용한 그러나 단단한 결심 같은 감정.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어떤 오래된 기척이었어요. 로비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행사장 음악은 여전히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묵직하게 깔리는 웅성거림은 마치 제 주변에만 집중되어 있는 듯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자꾸만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어요. 평소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버릇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동작이 유난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알아서 행동 좀 해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시선을 피했어요. 제 마음이 들킬까 두려운 것처럼. 한때는 제게 무슨 일이 있어도 편히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아들이 지금은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행사 큰 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사람들이 다 봐요. 그 말은 빗방울처럼 떨어졌지만 심장에 박히는 건 번개처럼 날카로웠어요. 이러시면? 저는 가만히 되물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우리 사이에 걸렸어요. 아들은 불편한 듯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은 왜 알아듣지 못하냐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모르냐는 듯한 조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병원 체면이 안 선다고요. 그 순간 마치 대리석 바닥을 통해 심장이 그대로 바닥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체면. 아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단어. 가족끼리라면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수십 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단 한 번도 저에게 꺼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는 손님들, 화려한 꽃장식을 정리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데 유독 저희 모자 사이에만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가 부끄럽다는 거니?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한숨과 함께 내뱉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엄마를. 저는 그의 말이 끝까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이미 충분히 느꼈어요. 청소부, 낡은 외투를 입고 행사장에 등장한 쓸모없는 노인, 아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존재. 제가 오래전 이 병원에 바친 시간은 그들 눈에는 먼지만큼의 가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모든 밤샘 작업, 설계 검토, 자금 조달을 위한 동분서주, 병원의 철학을 세우기 위한 끝없는 토론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오늘은 나한테 너무 중요한 날이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조급했고 그 초조함의 뿌리는 저에 대한 체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체면이었어요. 그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며느리의 남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이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밤새워 설계를 그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이 병원이 잘 되길 바랐어요. 시간과 체력을 다 쏟아부었고 제대로 된 진료를 보는 병원 하나 세우겠다고 아득한 시간 동안 모든 걸 바쳤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시간도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시간은 아들에게조차 아무 의미 없는 지난 날이었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어떤 체념에 가까운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아주 조용한 각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창피하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그 표정엔 미안함이 아니라 왜 큰일처럼 말하느냐는 피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해? 그냥 사람들 눈치 좀 보자고. 사람들 눈치. 저는 되뇌었어요. 그 단어는 오랫동안 남에게 맞춰 살았던 제 인생의 마지막 조각 같았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거기엔 병원 30주년을 축하하는 문구와 함께 초대 원장들의 사진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 아주 작은 글씨로 제 이름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직원들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푸르스름한 핏줄이 도드라지게 올라왔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턱 근육이 굳어지면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희 쪽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궁금해하는 눈빛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못 본 채 지나갔고 어떤 이는 속삭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가라앉아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었어요. 더 이상 체면을 지켜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더는 미련이 남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다. 그 말 한마디는 제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저를 어떻게 보든지 저는 곧 진짜 제자리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제 눈빛이 변했어요. 조금 전까지의 당황스럽고 위축된 표정이 사라지고 대신 어떤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변화를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로비의 시선과 속삭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조용히 뒤편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사 음악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심장은 조금씩 고요해졌지만 대신 뭔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건물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올라타면서 차갑게 빛나는 금속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하고 지쳐 보이고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체면이 안 선다니. 저는 그 말만 조용히 되뇌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 병원을 설계할 때 저희는 서로에게 자주 말했었습니다. 이 병원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 환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병원이 되자. 그런데 지금 저희 아들은 저를 두고 체면을 운운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화려한 행사가 한창인 아래층과 달리 여긴 바람만이 선명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단 옆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바람이 제 외투 끝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도심은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살았던 삶, 제가 바친 시간들, 제가 믿고 지켜온 가치는 지금 이 병원 안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의 모든 헌신이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모든 시간을 평생 꺼내지 않고 살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을 앞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냥 이 병원이 잘 되기만 바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모든 침묵이 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외투 주머니에서 한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투박한 나무 케이스 안에는 오래된 금속 명패가 들어 있었어요. 창립 고문 이정자. 30년 전 이 병원을 세울 때 초대 원장이 제게 건넸던 명패. 그날의 따뜻했던 악수, 병원에 대한 저희들의 꿈, 밤새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토론하던 시간들. 모든 순간이 명패 끝에 스며 있었습니다. 명패를 만지자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초대 원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선생님 없이는 이 병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명패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 병원의 정신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날 저는 그 말이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함께 한 일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었죠. 하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의 아이디어 없이는 환자 중심의 병원 철학도, 접근성을 고려한 건물 설계도, 의료진의 인간적 배려 시스템도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명패를 쥔 손을 감싸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병원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초대 원장의 목소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저를 이 병원의 뿌리이자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원 사람들은 그 뿌리를 전혀 몰라요. 심지어 제 아들조차. 그들은 저를 청소부라고 생각하고 행사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여기며 체면을 깎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저는 명패를 가볍게 쓸어내렸어요. 금속 표면은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가슴속 어딘가에 오랫동안 눌러왔던 결심이 명확한 형태가 되어 떠올랐어요. 제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병원이 잊어버린 역사와 이 병원을 세운 이들의 마음을 누군가는 기억하게 해야 했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외투가 펄럭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어요. 연락처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원장현 원장.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에게 제 개인사를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어요. 원장도 바쁜 일정 속에서 굳이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민철 원장은 초대 원장 밑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이 병원에서 쭉 성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희와 함께 병원 발전 계획을 논의하던 젊은 의사였고 제가 얼마나 이 병원에 헌신했는지를 직접 목격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호출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김 원장.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는 순간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선생님? 선생님 맞으십니까?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병원에 와 있다. 예. 어딘데요? 제가 바로. 잠깐만. 오늘 창립 기념일이지. 예. 맞습니다. 저는 난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잠시 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는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이미 눈치챈 듯 했어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병원에서 청소부 취급을 받고 있다. 전화기 저편에서 김 원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사에 왔더니 며느리가 나를 청소부라고 하며 뒤쪽 출입구로 가라고 했어.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 그럴 리가. 아들도 마찬가지야. 체면이 안 선다고 하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김 원장이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당장. 김 원장.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30년 전에 우리가 꿈꾸던 병원이 이런 곳이었나?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병원이 되어버렸구나. 김 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행사 중이지? 예, 하지만 중단하지 마라. 대신 내가 가겠다. 선생님,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 병원 사람들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게 해주마. 전화를 끊고 저는 명패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졌고 옥상의 고요함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옥상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옥상에서 내려와 다시 로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김 원장과의 통화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자신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행사는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웨이터들이 음료와 다과를 나르고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모든 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쪽 벽 근처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들 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박서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그녀가 제게 다가오는 소리에는 처음보다 더 큰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까는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였는데 지금은 로비 한가운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직원 행사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지만 동시에 무슨 일인가 하는 긴장감도 감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이 병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관련이 있다고요? 박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청소 일을 하시는 게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몇몇은 당황스러워했고 몇몇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어요. 박서연 씨,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그녀는 도전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니? 뭐 하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리에 어머니같이 그런 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그런 차림.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범한 외투를 입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녀 눈에는 격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보였나 봅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정말 청소하시는 분이었구나.
며느리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좀 어색하긴 하네. 박서연은 그런 반응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보세요, 어머니. 사람들도 다 불편해해요. 이런 행사는 그에 맞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에 맞는 사람? 네. 병원 직원들, 의사 선생님들, 협력업체 대표들. 이런 분들 말이에요. 그녀는 손짓으로 주변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 값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단순히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박서연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저희도 신경 쓰이거든요. 남편 직장 행사인데 신경 쓰인다고? 네. 당연하죠. 이런 자리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어머니도 이해하시겠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박서연은 마치 자신이 사회의 룰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박서연의 말이 너무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난 어디 있어야 하니? 집에 계시면 되죠. 아니면 정말 청소 일을 하신다면 직원 휴게실에서 기다리시든지요. 박서연의 말은 점점 더 거침없어졌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저를 아래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하세요. 여기는 VIP들이 오는 자리예요. 병원 이사님들, 시의원님들, 대형 협력업체 대표님들. 이런 분들 앞에서 어머니가, 내가 뭐, 어머니가 계시면 품격이 떨어져 보인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품격.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30년 전 이 병원을 세울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바로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격이라는 것이 지금은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로만 판단되고 있었어요. 박서연 씨, 네. 너는 품격이 뭔지 알고 있니? 박서연은 순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품격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때 갑자기 박서연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제발 좀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잖아요. 왜 여기에 계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박서연은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는 어머니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네. 너는 이 병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 박서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뭔 소리예요? 이 병원을 누가 세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지,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지금이고, 상관없다고? 제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30년간 쌓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박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니? 박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더욱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보안에 신고하겠어요. 어머니가 행사를 방해한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너무하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청소부는 청소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 순간 로비 입구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김 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서연은 원장이 오는 것을 보고 더욱 자신감을 가졌어요. 원장님, 잘 오셨어요. 이분이 계속 행사를 방해해서. 하지만 김 원장은 박서연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제게로 달려와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원장이 제 앞에 도착하는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행사장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심지어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까지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의사였던 그가 지금은 이 병원의 원장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원장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계속 행사를 방해해서 제가 정리하고 있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이런 자리에. 김 원장은 박서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깊게 90도로 꺾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행정직원들, 심지어 외부 손님들까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원장님? 왜 저분에게? 김 원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시게 해서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모욕이요? 무슨? 그때 김 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행사장 문이 열리더니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로 모이십시오. 원장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이 로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원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박서연 씨. 김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방금 전 이분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행사 질서를 위해서. 질서요? 김 원장은 박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방금 청소부는 청소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박서연은 입술을 떨었어요. 그건 대답하십시오. 저는 그때 김 원장이 다시 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향했어요. 호기심,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병원의 창립 고문이십니다.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창립 고문? 누군가가 작게 되뇌었어요.
그 말이 파문처럼 퍼져나가며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김 원장은 계속 말했어요. 30년 전 이 병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초대 원장님들과 함께 이 병원의 철학을 만드시고 설계부터 운영 방침까지 모든 것을 기획하신 분이십니다. 박서연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이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이분은 이 병원의 뿌리이자 정신이며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그럼 아까 청소부라고 한 건 창립 고문이시라고? 30년 전부터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이 스쳐갔어요. 그들은 방금 전까지 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떠올리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로비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가리켰어요. 저 명단을 보십시오. 병원 설립 기여자 명단의 맨 위에 적힌 이름을 확인해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액자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정자, 창립 고문. 그 말이 들리자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박서연은 완전히 넋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네. 당신이 방금 청소부라고 부르며 모욕한 분이 바로 이 병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김 원장의 말에 박서연은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행사장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청소부라고 모욕했습니다. 품격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녀의 말에 동조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차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제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김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김 원장, 그만해도 된다. 저는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네. 너는 지금 뭘 느끼고 있니? 박서연은 입술을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 거니?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몰랐던 건 내 정체가 아니야. 예. 내가 몰랐던 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야.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설령 내가 정말 청소부였다고 해도 내가 나한테 한 말들이 옳은 거였니?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정체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했던 것 자체였다는 걸. 내가 청소부든 창립 고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박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처럼 보였어요. 김 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히 신원 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의 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는 모든 직원을 향해 말을 이었어요. 우리 병원은 30년 전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습니까?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정신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병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때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함께 이 병원을 세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니? 사람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었다.
제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환자가 가난하든 부자든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병원의 정신이었어.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병원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차별하고 사회적 지위로 서열을 매기는 모습이었어. 박서연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꿈꿨던 병원의 모습이니?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답했어요. 김 원장이 박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의 행동은 우리 병원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또 몰랐다고 하시는군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설령 이분이 정말 청소부셨다면 당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십시오. 저는 청소부라면 행사장에서 내쫓아도 되고 품격이 떨어진다고 말해도 되고 사람 취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박서연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김 원장. 네, 선생님. 이제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김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선생님, 대신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병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저는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박서연 씨. 네. 오늘 일을 잊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거라. 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년 전 이 병원이 추구했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의 정적이 깨진 것은 김 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면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에 보였던 미안함 대신 병원의 대표로서의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잠시 후 창립기념 행사를 재개하기에 앞서 중요한 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원장의 손끝에 모였어요. 박서연은 이미 표정이 붕괴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듯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하지만 어떤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서연 씨. 그녀는 몸을 잔뜩 웅크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님. 금일 상황을 종합하면 병원 창립 고문님을 명백한 사실, 오해와 모욕적 태도로 공개 자리에서 대하였습니다. 이는 병원 이미지와 조직 기강 모두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습니다. 박서연의 표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하지만 원장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직원과 내외부 인사 앞에서 당신의 말투와 태도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누군가는 얼굴을 찡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저러면 안 되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감정이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먼 곳에서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박서연의 무릎이 풀린 듯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잠시 동안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그 단어는 행사장을 순식간에 침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동자를 흔들며 말했어요. 직무 배제요? 예.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보여준 태도는 어떠한 조직에서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박서연은 손을 떨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녀와 시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조금 전까지 행사장을 흔들던 자신감 넘치는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 박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녀의 시선은 절박함이 아니라 원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녀의 시선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내 행동은 내가 만든 거다. 제 목소리는 그녀의 절규와는 달리 잔잔한 물결처럼 흘렀어요. 박서연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믿기지 않음과 분노, 창피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죄책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 와서 뭘 말해도 이미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먼저 보거라. 원장은 마지막으로 말해 행사장의 모든 사람에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병원의 역사와 뿌리를 모르는 자는 조직의 미래를 이끌 수 없습니다. 오늘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은 박서연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 병원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행사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공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어떤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듯한 묘한 안정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났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의 주인인 양 행동하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잊혀졌던 제 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직무배제 선언 후 행사장은 마치 얼음이 살짝 녹기 시작한 강물처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누가 말하느냐보다 누가 조용히 듣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김 원장은 아직도 제 앞에서 정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에서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이번엔 미안함보다 결심이 더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병원에서 선생님의 존재를 잊은 건 저희 모두의 잘못입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잊은 게 아니야. 내가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아무도 제 앞을 막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왜 청소부가 여기에 있느냐고 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불편함과 죄책감 그리고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잠시 멈췄지만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켰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기대와 죄스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병원을 남편과 함께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어요.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며 옆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병원은 돈 많은 사람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병원이 되길 바라며 만든 곳입니다. 제 말은 행사장 천장으로 올라가 조용한 파동처럼 번져나갔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앞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 병원이 잘 되는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숙이는 이들, 울컥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 제가 누구인지 이제야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제가 지키려 했던 이 병원에서 저를 보고 청소부가 왜 여기 왔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청소부여도 됩니다. 그런 일은 이 병원의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짧고 억눌린 숨소리가 흘렀어요. 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 병원은 누구 하나의 체면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존중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김 원장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선생님, 그는 말했습니다. 병원 창립자로서의 조언을 앞으로도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저에게 향했어요. 기대 그게 가장 큰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요. 그 대답 하나로 행사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갑작스러운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가 비로소 저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애정, 그리고 씁쓸한 연민. 알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먼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 순간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명이 천천히 환하게 켜지고 무대 뒤에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벽 쪽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새로 제작된 명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립고문 이정자 마이너스 병원 설립의 근간이자 정신적 지주제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뒤에 계셨지만 이제는 앞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 명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아, 보고 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렸는지 주변이 더욱 숙연해졌어요. 누구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키고 싶던 병원의 모습이 오늘 비로소 되찾아진 것 같았습니다. 행사는 따뜻한 박수와 함께 마무리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의 인사들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로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그렸던 꿈이 오늘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병원. 그것이 저희가 진짜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명패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야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